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지리학자 박정재입니다. 저는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학교에서 기후학과 생물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먼 과거로 떠나볼까 합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도 한반도에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러했다면 한반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당시 기후변화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기후변화가 바꾼 한반도 일부 선사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1시간에 걸쳐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변화와 선사시대의 사회변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홀로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가 끝난 후 약 26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구성이 되고요. 제4기는 우리가 흔히 빙하기라고 부르는 플라이소세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인 홀로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빙하기라는 단어는 종종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홀로세와 같이 상대적으로 따뜻해가지고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던 시기가 빙하기인 플라이소세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소세 전체를 빙하기라고 부르고 플라이소세 내 따뜻했던 시기들을 간빙기, 그 외 나머지 추웠던 시기를 빙기로 구분해서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홀로세는 대략 11,700년 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간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제4기에 플라이소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오른쪽 끄트머리에 홀로세가 짧은 시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11,700년 전이라는 것은 260만 년 동안 진행된 제4기의 그 시간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홀로세의 시작과 함께 서남아시아에서 전 세계 최초로 농경민이 나타났고요. 바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11,7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홀로세 기간 중에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기후변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로세의 기후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서양 열렴순환의 교란입니다. 열렴순환은 그 바닷물의 열 에너지와 염농도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의 장기적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열, 염농도의 염 해서 열렴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급격한 기후변화 대부분이 이 대서양의 남북 방향으로 일어났던 열렴순환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반구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한랭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열렴순환은 미국의 월리스 브레커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존재가 처음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해양순환을 컨베이어 벨트라 불렀고 과거 이 벨트가 오작동할 때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속도로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열렴순환은 북쪽으로 향하는 표층 해수와 지도상에서 빨강색 흐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향하는 심층 해수에 연결된 흐름으로 대서양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심층 해수는 지금 파란색 흐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남대서양의 표층 해수는 적도를 지나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緯도의 차가운 대기에 많은 열을 빼앗기게 되고 따뜻한 저緯도 지역을 통과할 때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닷물의 염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고 또 염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의 밀도는 그린란드 부근에서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는 더 이상 표층에 머무르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데요. 심해로 가라앉은 바닷물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심층 해수에 합류하고요. 이러한 표층 해수가 갖고 있는
중요함은 뭐냐면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 적도 지역의 잉여 에너지를 북반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으로부터 전달되는 이러한 열 덕분에 북대서양의 고위도 지역은 같은 위도대의 다른 곳들보다 기후가 온난한 편이죠. 그런데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게 되면, 그래서 북대서양으로 대량의 담수가 유입이 되면 표층에서의 밀도가 낮아져서 잘 가라앉지 않고 연렴순환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는데요. 그러면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한랭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마지막 빙기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따뜻한 홀롯에 접어든 후에도 캐나다에 로렌타이드 빙상이 여전히 녹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렴순환의 교란은 홀롯에 접어든 그 이후에도 마치 빙기와 같이 한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렇게 연렴순환이 담수의 영향으로 교란될 때마다 북반구는 차가워졌고 생태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요. 미래의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담수가 급하게 증가해서 과거와 같이 또 갑작스러운 한랭기가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연렴순환의 교란에 따른 재난을 그린 영화 투마로우가 아주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연렴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홀롯의 기후변화를 가져온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장주기 엘니뇨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이 엘니뇨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 서태평양에 모여있던 따뜻한 물이 중태평양과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소보다 낮아지고 동태평양의 온도는 높아지면서 적도 태평양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는데요. 적도 서태평양의 장기적인 온도 변화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안 지역의 홀롯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서태평양 저위도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덜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위성 사진에서 보듯이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증기 생성이 저해되면서 여름철 몬순에 의해 북쪽으로, 즉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전달되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원하는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는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그 세력이 약해지죠. 따라서 여름철에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남부 지역은 하계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반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 태풍이 자주 오면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수빈해지는 것이죠. 과거 장주기의 엘니뇨로 한반도가 겪은 기후변화 또한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주기 엘니뇨의 힘이 증폭되면서 북반구의 기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5,000년 전입니다. 홀로세로 접어든 이후에 지구 기후는 주로 북대서양의 연렴순환에 의해 조절되었었는데요. 홀로세 중기 대략 5,000년 전을 지나면서 적도 태평양의 상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도대체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기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 고기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꽃가루 분석입니다. 꽃가루 분석은 오래전에 20세기 초부터 널리 사용된 고환경 연구 방법으로 초보자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연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는 분석법입니다. 꽃가루는 식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식물의 속 수준까지는 정확한 판별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꽃가루 자료에서는 참나무 속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나무 속이고요.
식생 분포는 절대적으로 기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꽃가루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식생 변화뿐 아니라 기후 변화까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나무 속 꽃가루가 많으면 기후가 온난 수변했고, 반면에 초본류, 풀 같은, 여기선 제가 쑥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쑥 꽃가루가 많으면 한랭 건조했다는 식의 정성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과거 홀로세 기후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섬진강 범람원 퇴적물의 꽃가루 분석을 통해서 한반도의 과거 홀로세 기후를 복원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Y축은 시기별 나무 꽃가루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나무 꽃가루의 비율이 높을 때 90%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90% 나머지 퍼센티지는 초본류나 양치류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높은 시기는 온난 수변했고 퍼센티지가 낮은 시기는 한랭 건조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홀로세 초기에는 대서양의 연렴순환 교란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략 1000년마다 한랭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8200년 전의 한랭기, 즉 8.2KA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한랭기인데요. 자, 여기서 KA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1000년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2KA 그러면 8200년 전이 되는 것이죠. 8.2KA가 끝난 후에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홀로세 기후 최적기는 전체적으로 온난 수변했던 홀로세 기간 중에서도 기온이 좀 더 높았던 시기인데요. 대체로 홀로세 초중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후변화 없이 온난한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동식물의 진화와 생장에 유리했던 시기였죠. 한반도의 경우는 7,600년 전에서 4,800년 전에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지나고 이어 홀로세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한반도는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의 주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4,700~800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가뭄이 대략 500년을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4,200년 전에 있었던 4.2KA 이벤트로, 당시에 이 4.2KA 이벤트는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북반구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4.2KA는 많은 문명이, 북반구에 그 당시 존재했던 많은 문명이 멸망한 계기로도 작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카드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었던 고왕국,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 등이 이 4.2KA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멸된 대표적인 문명들입니다. 당시 사회가 이 4.2KA의 기후변화에 충격을 받고 소멸한 증거들은 그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지질학자들이 이제 홀로세를 3개의 시기로 세분화한 바 있는데, 이때 경계 시점으로 활용했던 것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8,200년 전과 4,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8,200년 전과 4,200년 전에 나타났던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잘 알 수 있죠. 자, 8.2KA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8,200년 전 온난화로 로렌타이드 빙상 하부에 통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녹색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하부에 구멍이 뚫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뒤쪽에 있었던 아가시츠 호수의 물이 헛슨만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이 물이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자 대서양 연렴순환은 담수의 영향으로 크게 교란이 됩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에서는 당시 불과 20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무려 3.3도나 떨어질 정도로 한랭화가 극심했습니다. 그럼 이 8,200년 전 북대서양에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었던 8,200년 전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퇴적물 꽃가루 분석을 통해 가지고 8,200년 전에 나타났던 식생 변화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에서는 8,200년 전을 전후로 해서 매우 뚜렷한 식생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이 시기 참나무를 비롯한 나무 꽃가루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이끼나 양치류 같은 그러한 포자식물, 주로 이제 교란된 지역에서 자라는 그 포자식물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식생 변화, 즉 나무가 줄어들고 포자식물이 늘어나는 이러한 식생 변화는 단기간에 기후가 춥고 건조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추위가 급습해서 8,200년 전 한반도의 생태계는 크게 교란이 되었는데 그 추위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 연해주의 아무르강, 흑룡강이라고도 하죠. 이 연해주의 아무르강 유역에서 살아가던 당시 수렵 채집민들이 8,200년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자 추위를 피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한반도 남동 해안까지 남하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는 그 결과 8,200년 전 이후 들어서야 비로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과 같은 토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즉 연해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기 문화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여하튼 아무르강 유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를 피해서 남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토기 문화를 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한반도 해안뿐 아니라 남동 해안뿐 아니라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해안가로도 움직였는데요. 이후 추위가 끝나고 이제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도래하자, 그래서 따뜻해지자 극동의 해안가나 한반도 남부에서나 모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온화해지니까 인구가 조금 늘어났던 것이죠. 수렵 채집민의 인구가.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에서는 기후가 온화하던 홀로세 중기, 대략 5,500년 전부터 주거지 수와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이때 주거지 숫자 증가는 그때 시작되었던 조기장 농경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이 주된 생계 방식이었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먹을거리는 조나 기장 같은 작물이 아니고 내륙에서는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였고 해안가에서는 어패류였습니다. 자, 이렇게 3,000년 정도 길게 이어지던 홀로세 기후 최적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장주기 엘니뇨, 그 500년 주기의 엘니뇨에 의해서 최적기는 끝이 나고요. 그 장주기 엘니뇨가 도래해서 4,700~800년 전 한반도의 기후는 갑자기 건조해졌는데 그 결과 참나무의 도토리 생산량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꽃가루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도토리뿐만 아니라 꽃가루 생산량 또한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나무의 생산성 감소는 야생동물 개체수의 감소로도 이어졌을 테고, 따라서 수렵 채집민들은 아마도 사냥이나 채집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먹을거리가 부족해지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을 이제 길게 가져가기 어려웠을 테고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홀로세 기후 최적기에 꾸준히 증가하던 주거지 숫자는 4,700~800년 전에 이르러서 급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3,600년 전까지 근 1,000년이 넘도록 주거지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이 기후가 변화하자 수렵 채집민들은 충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자주 움직여야 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수렵 채집민의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주거지 숫자가 감소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홀롯의 기후 최적기가 끝나고 홀롯의 후기 들어 약 500년을 주기로 건조한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반도에서는 자연환경 그리고 또 인간사회 모두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4,800년 전에서 4,700년 전의 가뭄은 한반도에서 홀롯의 기후 최적기의 끝을 알리는 그러한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서남아시아의 여러 문명들을 멸망시켰던 4.2K 이벤트가 한반도에서도 나타났고요. 이후 3,700년 전에도 4.2K의 이벤트에 가뭄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4,700년 전부터 지속된 이러한 건조와 경향으로 한반도의 선사시대 사회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500년 전부터 기후는 다시 양호해집니다. 거의 동시에 이제 변온경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인구가 급격하게 빠르게 늘게 되는데요. 이때 변온경은 산동반도에서 건너와 요동반도에서 거주하던 농경민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변온경의 시작과 인구 증가는 금강유역에서 2,700~800년 전에 절정에 이르렀던 송국령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송국령 문화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변온경 문명으로 대략 3,000년 전부터 집약적인 변온경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충청 이남의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절정에 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쇠락기로 접어드는데요. 대략 2,300년 전에 이르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송국리 문화의 미스터리한 소멸은 오랜 기간 국내 고고 학계에 관심을 끌었던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특히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송국리 문화가 사라진 이후 변온경이 크게 쇠퇴했다는 점입니다. 변온경이 인구의 급증을 가져온 이후에 이와 같이 외면을 당한 사례는 송국리 문화를 제외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는 이 송국령 문화가 소멸한 후에 원삼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변온경 대신에 수렵과 채집이 다시 강화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 즉 장주기 엘니뇨가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700~800년 전과 2,300~400년 전 나무꽃가루의 비율과 주거지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에서 당시의 가뭄이 한반도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송국령 문화, 당시 사회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00~800년 전에 한반도의 기후는 갑자기 나빠지는데요. 이게 소위 2.8Ka 이벤트라 불리는 가뭄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략 2,700~800년 전 저희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국 남부와 한반도로 전달되는 수증기량이 감소했던 것이죠. 이 시기에 한반도의 주거지 숫자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아마도 기후 악화로 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식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렵 채집 활동을 재개했거나 아니면 변온경에 맞는 장소를 찾아 계속 이동하면서 이 주거지 숫자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요. 모두 당시에 조악한 그 초기 변온경 기술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2,700~800년 전 급하게 증가하는 주거지 숫자에서도 보듯이 집약적 변온경에 따른 인구 급증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 급증은 초기 농경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게다가 변은 물을 좋아하는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과거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기후 여건에 의해서 작황이 크게 좌우되었는데요. 약간의 기후변화라도 당시 사회에는 아마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초기 정착 농경민들은 수렵 채집민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한참 뒤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후가 악화되었을 때 소수의 수렵 채집민들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의 기후변화는 큰 부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 상태에 들어선 변환경민들에게 이러한 기후 악화는 무척 극복하기 어려운 재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수세대에 걸쳐 일군 터전을 작황이 수년 나빠졌다 해서 갑자기 버리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미세한 기후변화에도 농경사회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고, 아마도 기후변화가 닥쳤을 때 대부분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양호한 환경 조건 하에서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후 환경이 좋았을 때 농경을 시작했죠. 이러한 초기 경장민들은 저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약간의 잉여 산물에도 충분히 만족해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러한 기후 악화가 가져온 생태적 충격을 아마 변환경민들이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송국령 문화 사례에서도 보듯이 500년 주기로 가뭄이 도래할 때마다 한반도 선사시대 사회는 대부분 예외 없이 큰 충격을 입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00~800년 전, 4,200년 전, 3,700년 전 다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반도 사회는 큰 영향을 받았는데, 3,200년 전의 가뭄에는 한반도 사회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3,200년 전은 다른 시기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송국령 문화는 대략 3,000년 전부터 금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700년 전부터 2,400년 전 사이에 송국령 문화는 남으로 전파되었고,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에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들이 대부분 송국령 문화로 대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남쪽으로의 문화 확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700~800년 전에 나타났던 기후변화의 여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농경민들이 기후적으로 변환경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남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 함께 송국리 문화 유형이 전달을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바다를 건너서 일본 규슈 일대까지 진출했고,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열게 되는데요. 벼농사는 아마도 당시 한반도보다는 당연히 더 온난 수빈한 규슈 지역에 보다 적합했을 겁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간 송국령 문화인들의 야심찬 도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충분했다고 여겨지는데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인들은 수도작 변환경의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점차 인구를 늘려갔는데, 수도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대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벼를 키우는 방식이죠. 이 야요인들은 당시 일본 열도에서 수렵 채집으로 삶을 영위하던 조몬인들을 단기간에 몰아내거나 동화시켰습니다. 이때 북쪽으로 밀려나간 조몬인의 후손들이 바로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입니다.
아이누족과 남쪽 오키나와의 류쿠인을 제외한 전체 일본인 유전자의 80% 이상이 야요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한반도에 농경민이 이주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전자 연구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리되면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이 대략 한 2800년 전 정도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맞다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농경민이 남쪽으로 이주를 했고 그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켰다는 가설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2300년 전 남한의 주거지 숫자는 재차 크게 감소해서 이제 거의 찾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는데요. 송국리 문화가 거의 소멸한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경을 받아들인 후에 송국리형 문화의 경우와 같이 농경활동의 심각한 쇠퇴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회가 쇠락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급작스러운 기후 악화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농경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수렵 채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변환경의 적당한 지역을 찾아 꾸준히 남쪽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는 바다 건너 섬나라로 향했던 것이죠. 이들은 오래전부터 아마도 일본 규슈와 그 한반도 사이를 오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규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 따뜻하고 비가 많은 규슈는 농사 짓기에는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중국 동북부 요령성의 요하 유역에서 보고된 탄소연대 자료 또한 매우 흥미로운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중국 학자 가운데 일부는 이 지역에서 6500년 전 즈음에 나타나서 5000년 전까지 흥했던 홍산 문화가 국가의 기본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원시 문명 사회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홍산 문화가 지금까지 중국 문명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황하 유역의 앙소 문화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중원에 치우친 황하 문명이 아닌 보다 동쪽에 위치한 요하 문명을 중화 문명의 뿌리로 간주하고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천명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대사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요하 문명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과의 관련성이 대두되면서 이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와 연이어 나타난 소하연 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 상층 문화는 모두 당시 한반도의 선사 고대사회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하 유역의 탄소연대 자료 또한 이 지역의 선사 고대사회가 주기적인 기후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요하 유역과 한반도는 거리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커니즘의 기후변화, 즉 장주기 엘니뇨가 두 지역의 선사고대 사회에 동시에 비슷한 파장을 몰고 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끝나가던 시점, 즉 4700~800년 전에 기후 악화가 한반도의 선사시대 수렵 채집 사회를 무력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요하 유역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그 시점에 홍산 문화가 사라지고 소하연 문화가 나타나고요. 이후 소하연 문화는 4600년 전에서 4400년 전까지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4400년 전에서 4200년 전 사이에 크게 쇠락하는데 동시기 한반도의 선사고대 사회 또한 이와 유사한 부침을 겪었음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00년 전 다시 한번 기후 여건이 나빠지면서 근근히 이어지던 소하연 문화가 요하 유역에서 끝이 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도래합니다. 이 하가점 문화는 홍산 문화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초기 중심을 평양이 아닌 요하 유역으로 보는 그 제야사학계는
이 하가점 문화를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가점 하층 문화와 초기 고조선이 시기적으로 겹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가점 하층 문화는 3,800년 전부터 급격하게 팽창하다가 3,200년 전에 이르러 빠르게 쇠락을 하고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원래 농경 문화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3,200년 전 만주 아무르강, 흑룡강 유역의 유목민이 서쪽으로 차츰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요하 유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결과 목축과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꽃가루 자료에서도 보이는 이 3,200년 전의 기후 악화가 아마 중국 동북부 지역의 농경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문화가 교체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한반도 사회에서는 그 기후 악화의 여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양 학자들 가운데 그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동부의 청동기 사회가 거의 소멸 수준에 이르렀던 원인을 그 기후변화에서 찾는 경우가 요새 늘고 있는데요.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에 도래한 그 3,200년 전의 기후변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를 끝내고 하가점 상층 문화의 시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가점 상층 문화는 강력한 기마술과 무기를 배경으로 등장했고 고조선에서 비파형 동검 문화가 발달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700~800년 전의 기후 악화는 요하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타격을 입고 한반도에서는 송국령 문화가 기후변화로 이 문화가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 두 문화는 모두 2,300년 전의 기후 악화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그 결과 함께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 유역과 한반도의 선사고대 사회들이 겪었던 기후변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결과 나타난 사회의 변동 경향 또한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상황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데요. 기후가 혹독해지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버틸 수 있는 수렵 채집민들과 달리 농경민들은 자기 땅을 버리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언어나 생활 방식이 상이한 타 지역의 정착민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불리한 기후 여건으로 누구나 힘겨운 상황에서 이는 분명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고 사회 변동을 촉진시켰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연이은 이주 물결과 문화 전파가 마치 도미노와 같이 나타났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3,200년 전에도 분명 기후가 악화되었는데 문화의 교체가 일어났던 요하 유역과 달리 한반도의 인구 규모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던 다른 건조기들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데요. 기후변화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부에서 한반도로 변환경민이 집단 이주에 들어오면서 주거지 숫자가 기후변화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주민의 유입으로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들 이주민은 원래 요동에 거주하다가 요하 유역에서 발생한 기후 난민을 피해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3,200년 전 기후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숫자가 늘어났던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이 수백 년 후 기후변화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송국령 문화인에 의해서 일본 규슈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래프에서 보듯이 요하 유역과 한반도에서는 기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던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 주거지와 인구 숫자가 감소하였는데 일본 규슈의 경우에는 인구가 오히려 계속 증가했음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동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에 의해 야유이 문화는 변환경을 기반으로 곧 전성기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과거 기후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일종의 기후난민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동시에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달하는 순효과 또한 가져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송국령 문화인들은 바다 건너 일본 규슈로만 건너갔던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건너갔습니다. 이들은 섬에 도착한 후에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원래의 경관을 크게 바꿔 놓았는데요. 그들의 적극적인 교란 행위 덕에 현재 제주도 중산간에 아름답고도 독특한 풍광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을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본다면 그들이 조금 억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리되지 않은 원시림보다는 인간의 때가 적당히 묻은 경관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마련이죠.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먼저 떠오르지만 넓은 초지와 오름으로 구성된 이 중산간지대 또한 제주도의 상징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상에서 보이듯이 초지와 오름이 빚어내는 이 중산간의 이국적 경관은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산간지대의 초지가 제주도의 기후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중산간은 이게 자연적인 경관이 아니라 장기간의 목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인위적인 경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산간에는 사진 속에서와 같이 형태가 매우 다양한 수많은 오름들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오름 중에는 이제 초지로 이루어진 오름도 있고요. 정상의 화구와 함께 습지가 형성된 오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송국령 문화인들이 제주도로 건너가기 전 중산간지대는 이렇게 초지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참나무, 서나무, 누름나무 등이 밀생하던 울창한 산림지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곳은 대부분이 다 초지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 인간의 교란이 없었다면 중산간 전체는 아마 지금도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혹시 제주도의 곶자왈이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에는 오랫동안 목축에 적합하지 않아서 인간의 훼손을 피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이 곶자왈에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곶자왈만 봐도 제주 중산간 환경에 맞는 식생이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본토에서 변원경민이 도래하기 한참 전에도 마치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 마냥 일부 오름은 제주 기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즉 초지로 덮여 있었는데요. 지금도 오름 중에 나무가 아닌 풀만 자라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죠. 물론 이는 사람들이 불을 일부러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름의 지형과 토양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름은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또 오름을 구성하고 있는 흙이 이 스코리아, 우리가 이제 난초 화분에 놓는 가벼운 돌, 우리가 흔히 송이라고 부르죠. 이 스코리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양이 오름 사면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정착하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송국령 문화인들이 제주도로 처음 건너왔을 때 그들이 이제 처음 봤던 경관은 아마 중산간의 원시림 사이로 점점이 놓인 초지 오름의 경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본토에서 제주도로 갓 건너간 송국령 문화인들에게 분명 독특한 느낌을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토에서 건너온 이 농경민들은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섬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변원경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주도는 바로 화산섬, 토양 특유의 높은 투수성 때문에 지표에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국령 문화의 특징인 수도작은 아예 불가능했었죠. 산지에서 소규모 화전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영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 탓에 생산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너올 때는 농경민이었는데 오히려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도 이제 해안가 말고 이제 중산간에서 화전을 기반으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의 농경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중산간에서 살다가
화전을 하면서 살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오름을 보니까 뭔가 이게 자신의 이 어려운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았던 거예요. 바로 오름에 놓여 있는 초지가 목축 활동을 하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축이 작물 농경보다, 화전 농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 제주도의 화전민들은 중산간 지대 전역에 걸쳐서 대형 화입을 통해 불을 넓게 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형 화입을 통해서 초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시대 들어 몽골인이 들어오게 되고 말목장을 세우고 초지를 관리하면서 지금의 중산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서양의 연렴순환 그리고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에 의해서 한반도에 어떠한 기후변화가 나타났고 또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후변화는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력을 실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시대의 기후변화가 또 한반도의 인간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선사시대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시대에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해양순환, 그 북대서양 연렴순환과 태평양의 엘니뇨 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 요인, 태양 흑점과 화산 폭발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힘을 극복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동북아시아의 농경민들은 가뭄이 닥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주라는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인간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